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생산 형태와 설비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36번. 일반적으로 공정대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옳지 않은 것은? 공정대기는 라인이 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직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병렬은 끊어진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195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하는데 곤혹스럽습니다. 각 공정 간에 평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평형화라는 건요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상식이죠. 앞에는 20초, 뒤에는 10초. 그럼 당연히 대기가 발생하겠죠. 여력의 불균형 때문에 여력이라는 건 앞에 거는 사이클 타임이 많이 남고 뒤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공정은 10초고 뒤에 공정은 20초다. 그럼 여력이 있죠. 그 여력이 불균형하다. 글쎄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동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직렬 공정은 흐름 공정을 직렬이라고 해놨어요. 마치 아닌 것 같죠. 이게 흘러가니까 제고가 필요 없죠. 그리고 정체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럼 병렬 공정은 정체가 있다는 얘기거든. 두 개에서 동시에 떨어지니까 병렬 공정은 정체가 있다. 근데 이게 사이클 타임 만약에 20초고 이게 10초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형태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책에 그렇게 돼 있으면 시험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1960년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전후 공정의 작업 시간이 다를 때 이건 상식이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반드시 답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9번 에로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로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보틀렉이라고 병목 공정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에로 공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가는데 복잡하니까 여기서 묶인다. 그래서 에로 공정을 네크 시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목이라고. 목이죠, 목.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공정이다. 사이클 타임이 제일 긴 거. 에로 공정은 전체 공정 능력과 유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렸죠? 네, 공정 능력이 부하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이상하네요. 부하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하고 에로 공정은 관계가 없거든요. 에로 공정이 있을 경우 전체 공정 능력은 여기 좌우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에로 공정보다 물량이 적으면 관계없죠. 이건 물량하고 관계되는 건데 쌍뚱맞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옛날 문제예요.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이게 답이 이거니까 얘는 안 틀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조차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걸어주니까 그냥 계속 그게 답으로 가는 거예요. 40번 A라인의 공정별에서 공정 시간을 관측하였더니 표와 같았다. 이 라인의 경우 에로 공정을 몇 회 분할 시에 라인 편성률이 가장 높아지겠는가. 이거는 진짜 그대로 쌍칠년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라인 편성하면 맞아 죽습니다. 현재 가장 시간이 많은 건 4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256에 8 곱하기 45가 원래 공정의 라인 에로입니다. 근데 여기다 1명을 더 집어넣으면 이게 22.5가 되죠. 대신 40이 네크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면 256 9 곱하기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1명을 더 집어넣으면 256에 10 곱하기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5 다음이 30이죠. 이건 22.5고요. 이번에는 35에다 1명 집어넣게 되죠. 256 곱하기 11 곱하기 3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에로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언젠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분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1회 분할, 2회 분할, 3회 분할이죠. 4회 분할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1명을 집어넣으면 28이 되겠죠. 12 곱하기 28분의 256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게 늘어나는 것보다 이 숫자가 커지는 게 빠르니까 아닌 것 같죠? 계산기 한번 때려보면. 자, 이 계산해 보게 되면 자꾸 이 분모가 작아집니다. 분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효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분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뭐냐면 여기가 1의 분할, 2의 분할, 3의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의 분할 때 최저가 되고 4의 분할부터 턴이 시작되죠. 그래서 답은 3회가 됩니다. 이게 인원이 무한정 있을 때 쓰던 방법이죠. 현재 이렇게 했다가는 딱 잘리게 알맞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41번 8개의 공정을 거쳐서 가공되는 어떤 제품의 공정별 소요시간이 표와 같을 때 불균형률이라고 그랬네요. 불균형률은 D라 그러죠. 불균형률은 1- 라인 바란스 효율을 얘기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8개가 있네요. 8공정이 있고 네크 시간이 첫 번째 공정이 네크 시간이네요. 이거는 라인 편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 것 같네요. 첫 번째 공정은 절대 네크 공정을 안 만들어요. 첫 번째 공정이 네크 공정이 되면 D가 다 놀아요. 그래서 저거는 배치를 잘못한 형태인데, 어쨌든 뭐 문제니까, 이거 다 더하면 72.1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인 변수 효율이고, 이렇게 되면 불균형률이 되죠. 불균형률은 9.875%가 되네요. 1번이죠. 42번 휴대전화의 플래시 메모리 1노트를 생성하는데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때 라인 불균형률을 구하라. 라인 불균형률은요 1-LOB예요. 라인 바란스 효율을 빼면 라인 불균형률이 되고 보통 D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라인 바란스 효율은 LOB는 즉 EB는 바란스 에피션시죠. 5명이 들어가고요. 네크 시간이 30이죠. 이걸 모두 더하면 115가 됩니다. 그러면 0.76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D는 0.233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혹시 불평형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PUB라고 하는데요. 이 불평형률은 시험 문제가 달라요. 이건 시그마 TI분의 MTmax 마이너스 시그마 TI입니다. 그래서 계산법이 다르니까 이 불평형률은 조심하세요. 간혹 가다가 불평형률이 한 5년에 한 번 꼴로 나옵니다. 이 불균형률도 사실은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얘하고 한 번씩 나오면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요. 43번 제품 A의 공정별 소요시간을 이용해서 6명의 작업자로 구성된 라인 편성을 하고자 한다. 6명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현재 공정이 5개니까 하나를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이때 1일 최대 생산량을 구하라. 우선 한 명을 더 집어넣으면은 사이클 타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한 명을 더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2명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은 TP가 두 번째 공정이 15초가 되네요. 15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에 관계없죠. 가동시간이 480, 생산량이라고 그랬으니까. 480의 가동시간인데, W를 TP로 나누면 N개가 나오겠죠. 총 시간을 15초가 사이클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15초 퍼 개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초죠. 초는 약분되고 퍼 개니까 개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1920개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네요. 44번 라인 바란스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작업장의 표준 작업 시간이 균형을 이루는 정도를 말한다. 라인 바란스 효율이니까 균형을 이루는 건 맞죠. 사이클 타임을 길게 하면 생산 속도가 늦어지겠죠. 사이클 타임이 길게 하면 이게 완전히 원숭이 시험 문제네요. 사이클 타임과 작업 장수를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그렇죠. 사이클 타임은 T고요. 작업장의 수는 N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인원을 투입하느냐. 이거는 대표적인 이 라인 분할 시험 문제입니다.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업에 투입되는 총 시간에 대한 실제 작업 시간의 비율. 총 시간은 시그마 TI고요. 실제 작업 시간은 사람 수에다가 Tmax가 되죠. 이거 기준으로 돌아갈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옛날 얘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라인 바란스 효율이 그다지 중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2번이 어쨌든 넌센스 퀴즈로 틀렸네요.
45번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문제입니다. 70년대 문제죠. 목표 생산 주기를 구하는 피치타임 문제인데요. 맞는 것은 피치타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T 나누기 N이에요. 원래 이제 이렇게 나누면 TP가 되죠. 피치타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생산량을 Q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Q로 나와 있는 건데 꼭 저는 품질 같죠? 퀀티티인가 봐요. 그래서 Q분의 T. 근데 T를 또 어떻게 썼냐면 시그마 TI로 썼어요. 그러니까 Q분의 시그마 TI 이렇게 되는데요.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요. 등비급수예요. 이 생산량이라는 것이 원래 1-R 등비급수만큼의 그 여유량을 줘야 되죠. 이 여유량이 부적합품률과 라인의 여유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원래는 저렇게 붙는 게 아니고 여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TI를 Q로 나누는데 Q가 1-Y와 1-알파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게 등비급수에 의한 개수가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Q분의 시그마 TI에 1-Y, 1-알파가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피치타임이란 위에 재다 곱하는 것. 그럼 뭐 그냥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외우세요. 47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하루 생산 목표량 N은 1800개이다. 이 공장은 하루 8시간 작업에 오전, 오후 30분간 휴식시간을 한다니까 7시간이죠? 점심시간이 50분이네요? 8시간에서 30분씩 휴식시간 빼고 점심시간 50분 빼면 꿈의 직장이네요. 110분이 빠지죠? 그러니까 480분에서 110분이 그냥 놀고 370분만 일하는 회사다. 거기다 라인 여유율이 7%다. 어메나. 공정의 부적합률이 0.2%이다. 0.98이 되죠. 이 공정의 피치타임은 죄다 시간만 곱하면 된다. 370이 작업시간인데 여유율이 무려 7%고 이건 라인 편성 효율이라고 합니다. 라인 여유율이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옛날 문제 같네요. 그 다음에 부적합률이 2%를 했으니까 P가 0.0이죠. 0.98 이거예요. 쉽게. 이걸 뭐로 나누면 돼요? 이거 N으로 나누면 되죠. 뭐 1800개로. 그러면 아이고 초로 환산해야겠네요. 다 초니까 60초 집어넣고 그러면 11.24초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48번 라인 생산 시스템의 라인 편성 효율에 관한 산출시로 틀린 것은 N이 작업장 수고요. 사이클 타임이 C래요. 그러면 N 곱하기 C가 이게 아마 N 곱하기 Tmax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작업장 표시가니까 시그마 TI가 되면 이건 똑같죠? 그럼 이게 뭐냐? EB가 되죠? 라인 밸런스 효율. 그 라인 밸런스 효율은 NC분의 시그마 TI 맞는 것 같죠? 라인 불균형률은 1에서 빼면 되죠, 뭐.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맞냐, 이거 맞냐 보면 되겠네. 라인 편성률이 1-NC분의 I다? I가 뭔가요? 유휴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유휴시간이니까, NC 마이너스 시그마 TI. 이러면 유휴시간이 되겠죠? 그 지금 이것이 원래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옛날 어느 책에서 뽑아낸 거겠죠, 뭐. 거의 한 70년 전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 맞나 틀리나 봐야 되니까 NC분의 1이 NC 아니겠습니까? I가 NC 마이너스 시그마 TI니까 약분하고 마이너스니까 NC분의 시그마 TI 맞네요. 이거 모르면 틀렸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답만 해보세요. 유휴시간 금방 유휴시간 I라며요. I면 이게 유휴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9번 표와 같은 내용을 갖는 조립라인에서 사이클 타임 C와 사이클 타임 C는 이게 아니에요. 작업 C가. 사이클 타임이 얼마로 가져갈 거냐 하는 거고요. 최소의 이론적 작업 장수를 구하면 얼마냐. 목표 생산량을 12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업 시간이 420분이래요. 그러면 이게 다 단위가 분이죠. 이건 뭐 초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작업 시간이죠. T죠. T를 N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이게 사이클 타임이 나오죠. 420 나누기 120이니까 3.5가 되네요. 그러니까 3.5를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이클 타임은 3.5가 되고요. 자, 일단 작업을 한번 구성해 볼까요? 작업이 A가 있고요. A가 끝나야 이게 2.8인데 B가 이루어지죠. B는 A가 끝나야만 이루어지죠. 이 시간이 4.2라는 얘기고요. C는 B가 끝나야 되네요. 그러면 3.6이 되고요. D는 C가 끝나야 되죠. 3.8. 뭐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인데, 야, 3.5시간 내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5가 되게 하려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완전히 당나라 문제인데요. 이게 흐름 작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라인 편성하는 문제는 처음 보는데, 이게 문제가 좀 진짜 웃기네요. 2.8 더하기 4.2 플러스 3.6 더하기 3.8을 다 더하면 14.4가 되죠. 이거를 3.5로 나누면 4.11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4명 갖고는 안 되니까 최소한 5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공정으로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둘 들어가면 3.6이 되니까 이 시간이 안 되죠. 이게 풀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서가 이게 더 쪼갤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그냥 한 명이 그냥 5명이 동시에 다 작업을 한다. ABC 도 거쳐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나왔네요. 뭐 어쨌든 답은 저렇게 발표가 됐는데, 하여튼 옛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식적으로 좀 웃기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병행 작업도 이걸 선행수위도라고 그러는데요. 퍼트에서 좀 배우겠지만 사실은 라인 편성에서 이걸 더 많이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선행수위도로 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선행수위도가 상당히 단위 작업으로 나눠져요. 이게 분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초 단위로 보통 나눠집니다. 그래서 작업 하나 조립할 때만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작업을 몇 가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상세하게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이 미수사 문제나면 찍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이런 거 그냥 다 보고 그냥 찍는 형태. 그러니까 푸는 방법만 암기해두는 형태가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실전에서 전혀 안 씁니까? 51번. 다음 중 에러비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표. 이건 라인 바란스가 아니에요, 또. 이거는 건설 현장에서 바란스를 얘기하는, 아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공정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불평류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이해를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워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목조지라고 외웁니다, 그냥. 제일 먼저 목표를 세우고요. 목을 조져라. 이렇게 외우는데요. 조립도를 만들고, 조립도. 그 다음에 진도표를 만드는데, 이게 선행순위도예요. 퍼트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퍼트 공부하셨죠? 한번 다 하고 하셨으면 선행순위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 목표라는 게 뭐예요? 몇 개를 만들 것이냐. 그러면 사이클 타임이 얼마로 할 것이냐.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공정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이 건설 공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립도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작업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이 흘러가는 순서를 조립도라 그러죠. 이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작업을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선행순위도로 바꿔요. 진도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편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흐름도를 만들죠. 균형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목조지만 알면 돼요. 목, 조, 지. 답은 유입, 유축표.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옵니다. 왜? 안 쓰니까. 그냥 목조지로만 외워두세요. 52번. 에로비의 양부를 측정하는 불평률. 그러니까 PUB 시험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PUB는 뭐냐 하면, MTmax
x 마이너스 시그마 ti니까 손실 시간이죠. 이걸 시그마 ti로 나누는 거예요. 표준공수 합계에 대한 손실공수의 대비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냥 답만 외우세요. 그래서 이 불평률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적으로 좀 황당해요. 실제로 그 옛날에 라인 편성이 한 문제가 나올 때는 막 섞여 놨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 문제를 라인 편성 한 문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전체 레이아웃 중에 한 문제 형태로 지금 돌려놨기 때문에 아마 출제 빈도는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떨어뜨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문제가 많던 1970년대 문제가 한 90% 이상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참 어렵고 사실 저도 뭔지도 모르고 설명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서플라이 체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데요.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합니다. 공급 사슬 관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도요타 방식에서 이제 응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 방식 그러면은 후보충 방식이라는 얘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땡기기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종 공점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조달을 해주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련되는 이 앞부분들이 전부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죠. 사슬처럼 이렇게 당겨지는 형태가 되는데 SCM은 이걸 어디다 둔 거냐면 고객으로부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끝에 고객을 두고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이제 공급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당겨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종의 체인망처럼 되어 있고 결국 이게 공급 체계죠. 최종 공정에서 그다음 여기는 두 군데가 들어가죠.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운반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 회사들도 있죠. 물류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앞에 계속 붙게 되고 여기도 공급자가 1차 공급자와 2차 공급자가 있고 공급자가 단계로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가공 공정과 조립 공정 뭐 이런 식으로 공정이 계속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단계에 갖춰서 이제 걸쳐가는데 원래는 이게 전통적인 생산 관리라는 것이 뭐 ABC 방식을 쓰던 뭐 아니면은 ERP 방식을 쓰던 즉 MRP를 쓰는 그런 형태였는데 결국은 도요타가 전체를 평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요타 방식을 누르기 위해서 린이라는 방식을 이제 미국 애들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린 그래가지고 린 생산 방식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이 린 생산 방식을 만들어서 처절하게 실패해요. 왜 실패를 하냐면은 도요타 방식은 근본적으로 주문 방식이죠. 자동차는 대량 생산이긴 한데 사실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별 생산이에요. 차별로 차대 번호가 있고 처음부터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주인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주문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방식인데 일반 새우깡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문받고 생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문 생산 방식을 그 예측 생산 방식이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 린 생산 방식에서 좀 더 이제 획기적인 상황이라는 게 통신의 발전입니다. 통신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미국이라는 데가 땅덩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에 그 이 전자 양품점 같은데 이제 원래 물건을 보러 가면 창고형 매장도 역시 창고 안에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저기 그 물류기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에서 착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물류기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류기지가 재고를 가지고 있고 물류기지에서 주문하는 만큼 파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럼 이제 물류기지로 생산자가 채우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여기는 뭐냐? 주문 생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류기지에 빠지는 만큼 채우는 거니까 물류기지가 비었네? 넣어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고객은 줘 그러면 물류기지에서 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하고 비슷한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이 기업들이 딱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90년대 후반에 그 풀무원이 일단 그 기법을 어느 정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2000년대에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태평양화학입니다. 화장품 회사죠.
화장품 회사인 태평양화학이 바로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물류 혁신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되는 하나의 토대가 되게 됩니다. 그 기점에 다른 기업들도 이 방식들을 이제 조금씩 도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공급사설상의 개별 기업의 이익 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틀렸네요. 개별 기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죠.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인도하는 데 포함되는 모든 활동의 네트워크다. 이건 뭐 좋은 말이죠. 예, 이 자체가 다 통신망 위주로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 연결시키는 수송과 물류 서비스를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아니면 시작이 안 된 거죠. 지금 이제 설명들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그냥 바로 답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 원자재를 제품 및 서비스로 변환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을 연쇄적으로 연결했다. 연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자재의 분류 중에 전통적인 방법과 SCM에 의한 방법을 비교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왜냐면 전통적인 방법은 이거 MRP, 즉 ERP를 얘기하고요. SCM 접근법을 얘기하겠죠? 전통적인 접근법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ABC 방식, 뭐 등등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근데 뭐 아니면 발주점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글쎄 이게 조금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 사람들이 보기엔 좀 뭐하죠? 그냥 SCM과 SCM 아닌 거. 그지? 지트도 이렇게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비용 분석은 공급망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표. 개별 회사의 비용 절감을 목표. 이거는 이제 자기네 회사 위주로 한다라는 얘기의 뜻 같아요. 예, 솔직한 얘기로 다른 기법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자기 생각이죠, 사실. 근데 하여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적 요인은 SCM 접근법은 이것이 틀린 것 같죠? 시간적 요인이 무언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상 이거는 문제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뜻이 그거 같습니다. SCM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장기적으로 물류창고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전진기지라고 말해요. 전진기지를 하루 영업하고 때려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걸 이게 장기라고 한 것 같고요. 이건 회사 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생산이니까. 근데 그게 또 단기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운데요. 단기로 보려면 이건 일회 거래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 문제 낸 사람이 좀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뜻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하는 것만 봐도 알겠죠? 좋은 말과 나쁜 말로 돼 있잖아요. 결속력. 거래에 기반을 둔다. 이건 장사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근데 MRP라 그래가지고 한 번 거래하고 끝낼 것 같으면은 그게 얘기가 되겠나요? 이게 문제가 완전히 진짜 이 수준 이하의 문제가 낸 거예요. 정보 체계가 독립적이다, 공유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협력업체들끼리 공유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협력업체와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되면 발주점 방식이라고 봐야죠. 발주점 방식. 그래야 이제 독립적으로 얘기되죠. 왜냐하면 MRP는 또 종속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전통적인 접근법이 이제 도대체 뭔지가 나오지가 않은 상태에서 어떨 때는 발주점 방식으로 갔다가 이건 장사인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좀 덜 떨어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책에는 이게 책에서 분명히 베꼈을 거예요. 어떤 책에서 베꼈을 건데, 책은 어떠한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BC랑 비교를 했다든지, 아니면 MRP랑 비교했다든지, 지트랑 비교했다든지, 이렇게 분명히 뭔가 동기부여가 돼 있지. 그냥 무턱대고 비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문제를 잘라낼 때는 거기서 잘라내고, 그 앞대가를 다 잘라버리고, 써버리게 되면은 저처럼 이게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게 보면서 갸우뚱스러운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답은
이건데요. 왜냐하면 SCM은 단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자체로 봤을 때 SCM 이론 중에 틀린 거는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도대체 뭘 기반으로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4번 공급사설에서 고객부터 생산자로 갈수록 주문량의 변동폭이 증가되는 현상. 이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계속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더 생각해 본다면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공장을 여기다 두고요. 공장의 입장을 봤을 때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앞에가 그 판매처가 됩니다. 그럼 공장을 하면서 물류창고라든지 대리점을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물건 팔기 하기 쉬운 거죠. 이런 경우를 전방통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앞에서 협력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을 공급하죠. 이 협력업체에 관련되는 기업들을 이제 정리하는 방식을 뒤를 튼튼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방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서 채찍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채찍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고객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나 지금 뭔가 좀 주문을 조금 변경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살짝 주문 변경을 해요. 살짝 이렇게 주문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이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채찍 효과는 기출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 SCM 쪽 문제가 적어서 나중에 보완할 계획이지만 어쨌든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 이런 개념도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SCM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채찍 효과입니다. 이 채찍 효과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고객이 갑자기 콧물이 흐른다든지 재채기를 하면 여기는 변종 바이러스에 걸린다? 이제 이런 형태의 개념.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판매량이나 이런 거래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객은 오늘 살까? 귀찮은데 내일 사지 이런 정도의 변화지만 기본적으로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은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트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변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서는 막말라서 제품 잡체인지를 서너 번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채찍 효과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중심이 조금만 팽이가 돌 때 흔들어지면은 양끝 쪽은 굉장히 심하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서 SCM과 관계되는 용어 나오면은 이제 채찍 효과라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참조로 알아두시고요. 이 라이트가 얘기한 채찍 효과의 대처 방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수요 예측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측이 안정적으로 되려 그러면은 당연히 변동폭이 감소돼야죠. 변동폭이 감소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길면 변화가 계속 조금씩 1.2배씩 증가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1.2의 n승인데 개수가 작을수록 마지막 단계에서 변화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 거리와 시간을 줄이는 것을 리드타임 단축이라고 하는데 이 리드타임 단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우 맞는 형태의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SCM은 전방통합, 후방통합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부터 고객까지가 전체적으로 통신망을 갖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정신과 바짝타임 맞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투명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바코드를 긁잖아요. 바코드를 긁으니까 고객들이 뭘 사는지가 바코드만 쫙 찍는 순간 우리가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된 내용이 물류창고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물류창고에서는 그 빠진 만큼 차로서 계속 그 백화점이나 소매상에다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물류창고의 개수만 보고 있으면 빠지는 양을 보게 됐으면 물류창고에 팔리는 내용이 나오니까 회사에서는 조금씩 갖고 있던 제품 재고를 바로 물류창고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 제품 재고를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가면 되죠.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잘 팔리는 위주를 가지고 재고를 가져가야지 안 팔리는 위주를 갖고 재고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안 팔리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셀 방식을 통해서 역시 도요타 방식이거든요. 셀 방식을 통해서 조금 시간적 리드 타임을 더 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부품 공용화라든지 협력업체하고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영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확실성의 증가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렸죠, 얘가. 6번, 공급사실 이론에서 채찍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은 수요나 공급의 불확실성에 있다. 금방 나오네요. 예. 이러한 채찍 효과의 원인을 내부 원인과 외부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은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내부 원인이란 뭐냐면은 공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고요. 외부 원인은 고객이 일으키는 문제예요. 내부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고객이 일으키는 것만 따지면 되죠. 설계 변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정보의 오류는 이건 내가 일으키는 거죠. 주문 수량 변경은요? 이건 고객이 하는 거죠. 주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품 판매 촉진은 이건 당연히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변하는 원인은 이거는 내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ML 피셔가 주장한 공급사슬의 유형으로 재고를 최소화하고 공급사슬 내 서비스 업체와 제조업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두는 공급사슬의 명칭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이제 피셔가 그 공급사슬의 유형으로 제시한 모형인데요. 그 두 가지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로 보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짧은 기간에 보다 보면 좀 어려워요. SCM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지 좀 저걸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 공급사슬을 형태를 묶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슬을 묶는 방법이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그 피셔가 봤다는 얘기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거예요. 수요의 불확실도예요. 불확실도가 높다, 낮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수요의 불확실도가 낮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먹는 거죠, 뭐. 어차피 사람 수 곱하기 밥그릇 수, 그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1인당 뭐 쌀 얼마큼 먹을 거냐? 뭐 당연히 나오는 거죠. 배추 얼마 먹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럼 뭐 그게 다 나오니까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 변동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갑자기 다 죽어버리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런 경우만 있죠. 사재기. 사재기만 없으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자체의 불확실성도 식료품은요, 그냥 치킨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들어와가지고 잠깐 뭐 하고 저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시장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 점유 변도 없이 그냥 크게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공급 자체도 거의 뭐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김치집도 어떻게 해요? 배추를 밭대기로 우리 사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공급이나 수요 이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효율적 공급 사슬이라고 그러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효율적 공급 사슬에는 효율이란 말이 나와요.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효율을 위주로 관리한다. 그래서 식료품이나 도시가스가 예를 들어져 있는데요. 글쎄요, 도시가스는 좀 그런데 어쨌든 식료품은 가장 무난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뭐 식료품보다는 쌀, 이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로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많이 나와요. 반응적 공급사슬. 이게 반응적 공급사슬은 뭔 말이 있냐 하면요. 주로 이게 뭐냐면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은데 공급 불확실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패션 위리 같은 옷가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베네똥 뭐 이런 데들이 쭉 깔려 있으니까 걔들이 뭐 나온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요는 미지수죠. K-팝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공급하는 데는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 지금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일종의 피들이 하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 뭐 이수만 회사,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수요는 일단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죠. 왜냐하면 이 인기라는 게 오늘 이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그동안 한물 갔던 갑자기 트로트가 완전히 방 떴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케이팝이 또 한번 방 떠주고, 그 전에 싸이가 한번 또, 홈런 한번 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신 공급처는 굉장히 좀 정해져 있는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뭐가 나오냐? 반응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판다. 대표적인 게 베네통이에요. 이 베네통이 그 제품을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그 흰색으로만 옷을 만들어요. 흰색으로만 옷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색칠만 해가지고 내보내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많이 팔리잖아. 그 딱 어떤 것들을 많이 팔리 찍죠. 그러면 전부 옷을 만든 상태에서 그 색으로 염색을 해버려. 잘 팔리는 색으로. 그 베네통의 생산 방식이 다른 데는 옷을 먼저 칼라별로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딱 동시에 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나고 어떤 건 모자라는 거야. 근데 베네통은 그게 아니라 그냥 흰색으로 옷을 다 만들어서 일단 양이 있어야 되고 팔 때 이게 옷을 만들어 놓고 공급을 안 하면 말짱 꽝이잖아. 그러니까 팔면 줘야 되거든. 근데 염색을 나중에 하는 거야. 거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반응에는 무조건 유연성이란 말이 나온다. 그 답 보고 유연성만 보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방지 공급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험 방지 공급 사슬은 뭐냐 하면은 수요 변동은 없어요. 근데 공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문제가 되면은 안 되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야, 전기, 발전. 이거는 무조건 오바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여름 됐더니 우리나라 지금 전력 재고율이 뭐 5%밖에 안 남았다. 문제다 그러는데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재고를 전력을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전재고를 가져가는 게 바로 뭐냐면 기저발전이거든.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은 지금 현재 수력이라고 써놨죠. 정부 정책 때문에 쏘는 거예요. 원자력이에요. 원자력과 수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화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기를 땜빵을 하는, 보태는 형태가 되는 거야. 열병합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게 뭐냐면은 그 탄소 배출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게. 근데 좀 태양광 그러는데 태양광이 기저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 열흘 이상 계속되면 어떻게 될 거야? 전국토에 태양광을 깔아놨는데 그 생각을 해야지. 전기가 저장이 10일간 돼요? 전기가 사이로에 저장하나요? 축전기에 저장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축전기가 얼마나 큰 게 있어야겠냐고. 그 전기는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태양광을 기저발전으로 가져간다는 건 미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저발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자력으로. 그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전기 때문에. 프랑스는 계속 원자력 가져가잖아요. 프랑스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위험방지 사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위험방지 사슬은 반드시 들어가면 안정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첩형 공급 사슬은 둘 다 높은 거예요. 수요의 변동폭도 크고 공급의 변동폭도 큰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통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오히려 여기에 가깝고요. 통신은 뭐 여기 중간쯤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통신이 거의 뭐 국민 숫자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변동폭이 뭐 굉장히 수요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이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민첩형 공급 사슬이라고 돼 있는데요. 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첩형 공급 사슬이라서 위험 방지하고 유연성 합쳤다. 이쪽에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내놨다 그러는데 이 자체의 얘도 사실은 맞지 않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저도 잘 확신을 못하는 상태니까요. 근데 약간 내용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뭐 어쨌든 그 생산관리는 재분화가 아니니까 그보다는 더 깊게는 얘기 못하겠네요. 그러면 답은 효율을 조정하는데 그랬죠? 효율적 공급 사슬이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쉽죠? 자, 이번에는 리가 주장한 네 가지 유형의 공급 사슬 전략과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 및 기능적 혁신적 상품의 연결관계가 틀린 것은 효율적 공급 사슬은 아까 뭐라 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맨 끝에 있다 그랬죠, 여기가. 효율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식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고요. 민첩형 공급 사슬은 여기 있는 거죠. 민첩형 공급 사슬이 여기 있는데 수요 및 공급의 불확실성이 둘 다 높다. 여기는 둘 다 낮다. 두 개가 반대가 되고
여기는 반도체다. 반대네요. 그죠? 네, 반대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적 공급 사슬은 여기가 되거든요. 반응적 공급 사슬은 여기가 되는데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고요. 그 대신에 이쪽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높고 대신에 공급적 불확실성은 낮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패션 우유다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죠. 위험 방지 공급 사슬은 여기거든요. 네,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전력 같은 걸 했죠. 수요의 불확실성은 낮아요. 근데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방지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 기관 산업 같은 것들이 되는데 철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팝뮤직은 아니죠. 팝뮤직은 현재는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근데 그건 맞다고 봐야죠. 예, 명료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죠. 9번 공급사슬 관리에서 자재공급업체에 파견된 직원이 구매 기업에 상주하면서 적정 재고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기법은 사실은 GT2입니다. GT2라는 것은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넓으니까 일단은 그 간판 돌리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협력업체 직원을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회사로 와! 그러는 거죠. 옛날로 얘기하면 그 콕방식하고 비슷한 건데요. 일단 물건을 갖다 넣어요. 원래 콕방식이라는 게. 물건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상대방이 물건을 쓰죠. 쓴 만큼 대금 결제해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력업체 고객이 들어와 가지고 안에 있으면서 이제 물건을 보고 확인해서 없으니까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빨리 공급해 갖고 와. 그래서 이제 걔가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냥 벤더 매니지 인벤토리다. 이렇게 공급사슬 관리에서는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협력업체가 있는 사항을 보고 관리해야 된다. 여기서 갖고 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